지금 거신 전화의 후속작인 모텔 캘리포니아. MBC에서 웹소설 원작의 드라마가 연타로 방영이 되는데 반응이 벌써부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시골 모텔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첫사랑, 리모델링, 로맨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웹소설에 연재된 모텔 캘리포니아의 원작 홈비터 홈의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모텔 캘리포니아는 아주 작은 시골의 작은 읍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주인공 강희는 모텔 캘리포니아를 운영하는 아주 힙한 아버지 지춘필의 딸입니다. 소설에서는 초반에 모텔에서 함께 있는 강희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피임은 꼭 하라고 말할 정도의 아버지로 19살 딸 강희에게 생일 선물로 테디베어 곰인형을 선물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더블 코트를 입는 아주 힙한 남자로 나오게 됩니다. 왠지 상당히 캐스팅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강희는 모텔 5층에서 살고 있었고 남자 주인공 천연수는 100kg이 넘고 안경을 끼고 있었죠. 주인공 이름 천연수처럼 아주 맑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경 벗으면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딱 천연수가 그런 남자였는데 강희는 천연수에게 안경도 벗지 말고 살도 빼지 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미 원석을 알아보고 있던 강희는 혼자만 천연수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겠죠. 지강이와 천연수는 19살에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던 첫사랑이었지만 강희는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주인공 강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천연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길 바랬지만 연수는 연수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소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는 결국 시골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고 강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냈기에 서울로 가게 되면서 둘 사이는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강희의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죠. 강희는 삼수까지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3년제 실내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강희는 어느덧 29살이 되었고 회사에서의 트러블로 백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읍의 동네 동생이었던 한아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수의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불현듯 19살의 자신과 연수의 모습이 떠올랐던 강희였습니다. 강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삼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학에 갔더라면 연수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10년을 못 봤던 연수의 얼굴이 자꾸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짙은 화장을 지우고 옷을 챙겨 입고는 하나읍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연수의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도착을 한 강희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죠. 서울 가더니 이뻐졌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날렵한 턱선에 섹시한 눈의 남자가 울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강희를 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죠. 몰라보기에 달라진 외모의 남자는 바로 연수였습니다. 돌아가신 연수의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강희는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제 연수 데려가도 돼요? 할아버지의 소농장 운영 때문에 서울에 갈 수 없었던 연수를 다시 한번 바라본 강희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커다랗고 말랑말랑했던 연수는 어디가 섹시하고 요사스럽게 변한 연수가 낯설었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강희는 1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연수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잠은 잘 자냐는 그런 안부였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연수의 어머니 수지 아줌마도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조금 뒤엔 강희의 아버지도 도착을 하게 되었죠. 강희의 아버지 춘필은 네가 올 줄 알았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육개장을 먹으러 옛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강희는 회사에 잘렸지만 예전 회사 명함을 보여주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친구 중엔 금수저 건물주인 김헌열이 있었는데요. 은근슬쩍 강희를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서울 산다고 너도 서울 사람 같냐고 말을 시작한 헌열은 대한민국 어디든 돈 있는 게 대우받는 거라면서
강희의 자존심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헌혈의 말이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걸 강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못한 강희는 헌혈과 장례식장에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죠. 결국 헌혈은 강희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연수가 김헌혈의 따귀를 때리고 쓰러진 헌혈을 동네 친구들인 류한우와 차승원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거친 숨을 들이쉬는 연수는 헌혈에게 한마디를 하죠. 김헌혈, 와줘서 고맙다. 근데 그만 가라. 주먹 한번 쓰는 것을 본 적 없었던 약한 남자 연수는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강희였습니다. 이게 진짜 연수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됐고 강희는 자신의 집인 모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강희를 두고 동네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희가 없고 동네가 조용했는데 다시 시끄럽다면서 말이죠. 사실 연수의 어머니 수지 어머니와 강희의 아버지 차춘필 사이에 10년 전에 어떤 썸씽이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는 강희와 강희의 아버지 지준필의 생일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연수는 강희를 찾아왔습니다. 강희의 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강희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연수는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강희와 연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강희의 아버지가 준 선물 상자를 풀어보는데 강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죠. 선물 상자 안에는 러프 다이아몬드가 박힌 메달이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희는 연수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살은 도대체 어떻게 빠진 건지 아니면 뺀 건지, 안경은 어디 간 거고 왜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켰냐고 말이죠. 이 말에 살은 빠진 거고 눈은 신체 검사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대답한 연수였습니다. 서로 옛날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는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강희였죠. 하지만 강희 아버지가 준 샴페인이 연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희가 샴페인 좋아한다면서 센스 있게 연수에게 전해준 사랑의 메신저 지춘필 선생님이었죠. 연수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샴페인 한잔하고 가자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강희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먹으라는 질문이었죠. 이 말에 그건 말씀 안 해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눈치 없는 연수였죠. 그 말에 모텔로 연수를 끌고 간 상여자 강희였습니다. 사실 연수는 샴페인을 먹어본 적도 없었기에 따는 법도 당연히 몰랐죠. 연수는 휴대폰을 꺼내 샴페인 따는 법을 검색을 해서 드디어 병뚜껑을 따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친구 한우가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서 친구 한우의 프로포즈 성공을 위해 건배를 하자고 하는 연수였습니다. 그 말에 너는 여자친구 없냐고 물어보는 강희였죠. 곧바로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는 연수의 말에 왠지 모르게 강희는 서운해졌습니다. 샴페인이 마치 목에 걸린 것만 같았죠. 그리고 강희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너한테 적응이 안 된다고. 사실 길에서 만나면 몰라봤을 거라고 말이죠. 자신의 아빠 때문에 이런 크리스마스 날 왜 나랑 있냐고 말하고는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강희였죠. 이 말에 연수는 한 달 내내 지강이 생각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자친구도 있다는 놈이 무슨 말이냐고 말하고는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 강희였죠. 연수는 강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죠. 자신은 강희가 보고 싶었는데 너는 자신을 안 보고 싶었냐고 말이죠. 소꿉친구로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는 연수의 말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연수와 강희는 서울 생활의 힘듦을 강희는 이야기를 했고 연수는 이제 어디로 취직하게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대동물 전공인 천연수는 소와 돼지 전문이었기에 시골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취직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샴페인을 다 마신 강희는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연수에게 네 여친이랑 총구석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수는 왜 강희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죠. 강희는 연수가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수가 한마디를 더 하게 됩니다. 자신은 피하지 않을 거라면서 지긋지긋한 소문, 눈길, 자기도 싫지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죄 지은 사람처럼 도망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강희는 누가 무서워서 피했냐며 더러워서 피한 거라고 말하자 연수는 무서워서 피했던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강희는 이어서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10년 아니 2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수군거리는 걸 못 봤냐고 말이죠. 그러자 연수는 물어봅니다. 자신이 서울로 가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무슨 여자친구도 있다는 놈이 이런 말을 하자 강희는 그런 건 네 여자친구에게나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연수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답피하지 말라면서 여자친구 따위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냐고. 서울에 자신이 가면 네가 날 책임질 거냐고 물어봅니다. 강희가 대답을 생각을 하는 동안 연수의 엄마에게 전화가 온 연수였죠. 연수의 전화기 너머에선 연수의 엄마 수지 아줌마가 자기 죽겠다는 말과 함께 주변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새 남편의 가정폭력처럼 보여줬죠. 잠시 연수가 엄마와 통화하러 욕실로 간 사이에 강희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잠시 뒤 돌아온 연수에게 강희는 이야기를 하죠. 넌 절대로 총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난 너를 책임질 수 없다고 말이죠. 한때 철없던 17엔 너와 서울 가는 게 꿈이었고 소원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잠드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만 그땐 어렸다고 말이죠. 우리 서로 잊고 고향 친구로 서로 잊혀지자고 말하고는 강희는 나가버렸습니다. 연수를 두고 나오는 걸음걸음은 강희에게 아주 묵직하게 느껴졌죠. 아주 소중한 것을 유기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시 들어간 호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강희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인테리어 회사 황금박쥐의 대표 황정구였는데요. 그녀는 전 직장에서 일을 하던 지강이를 눈여겨본 거래처였던 황정구는 지강이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알고 있었고 핸드폰을 꺼내서 다짜고짜 내밀고는 자신과 같이 일하자고 말하고는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새해 보자면서 그렇게 헤어진 황금박쥐의 대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희에게 황금박쥐의 대표 황정구의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 뒤였죠. 생각해 봤냐고 물어본 황정구는 곧바로 강희와 만나게 됩니다. 백수였던 강희는 황금박쥐 대표를 만났고 그녀가 제시하는 연봉은 꽤 괜찮았지만 이 회사는 알고 보니 3년간 모텔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했던 회사로 호텔 인테리어는 괜찮았지만 모텔 인테리어는 삼류같이 느껴져서 모텔 인테리어를 싫어했던 강희였기에 거절을 하게 되는데 왜 모텔 인테리어를 싫어하냐는 황정구의 질문에 강희는 자신이 모텔 집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더욱더 탐이 나기 시작한 황정구였죠.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는 강희에게 회색 봉투를 건네주는 황정구. 봉투 안에는 공이 7개가 달린 수표가 있었습니다. 황정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죠?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사실은 강희가 그만둔 전 직장의 실장이 지강희의 디자인을 가져다가 자신이 한 것 마냥 시공을 했고 디자인을 보자마자 지강희가 한 디자인임을 알고 있던 황정구는 강희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모텔의 여왕이라는 황정구와 디자이너로 데뷔를 하게 되는 강희는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황금박쥐는 강희가 살았던 하나읍의 모텔에 시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름 충격적인 소식을 친구 아름을 통해 전달받은 강희였습니다. 자신의 첫사랑 연수가 얼짱에 공부도 잘하는 윤난우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둘은 연수네 병원에서 일을 같이 하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연수가 웃는 걸 처음 봤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이상하게 신우이처럼 유난히 관심이 간다는 한아름의 말에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 안도를 하던 강희였지만 자꾸만 심술이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연수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다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죠.
마침 황금 박쥐의 신규 모텔 시공도 하나읍이었기에 반드시 윤나무라는 여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읍에 도착한 강희는 곧바로 연수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저쪽 모텔 공사를 하러 왔다고 연수에게 말한 강희는 자신이 온 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하고는 돌아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신규 모텔의 오픈 예정일은 크리스마스였죠. 비밀로 해달라는 강희의 말과는 다르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텔집 딸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이와 강희 그리고 연수는 곰탕에 소주 한 잔을 저녁에 했고 취한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강희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소주가 들어간 강희는 연수를 보자마자 거짓말쟁이라면서 화를 냈죠. 살은 도대체 왜 빼고 안경은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말이죠. 너 나랑 약속했어 안 했어? 술김에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희 양쪽 눈에선 커다란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희를 안고 연수는 강희의 모텔에 데려가서 눕혔습니다. 잠이 든 강희를 보고 연수는 언제부터 강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기도 했죠. 다음날 정신이 든 강희는 연수의 여친이라고 소문이 난 윤나누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연수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간 강희는 천연수 어디 갔냐고 천연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수와 같이 일하는 윤나누는 눈웃음이 여자가 봐도 녹는 얼굴이었죠. 말투도 아주 러블리했습니다. 윤나누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에 있는 연수의 고양이 까미에게 말을 하는 강희였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이죠. 잠시 뒤 도착한 연수였지만 이미 강희는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친구와 보내며 공사를 진행했던 강희였죠. 연수는 몇 번인가 강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는데 사실 강희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을 발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연수는 강희에게 몇 번인가 말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죠. 강희의 친엄마는 강희가 어린 시절 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처참한 현장에 연수와 강희 그리고 춘필 아저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수는 이를 알기에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춘필이 힘없이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된 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죽어가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었죠. 사실 그날 엄마의 사고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강희였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배기통에 인형을 놓아놓았던 강희는 인형 때문에 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죠. 결국 연수를 불러낸 강희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게 되고 강희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아버지 춘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자신의 마음을 연수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연수는 그만 잘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춘필은 잠에서 깨어 아침을 먹고는 강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춘필의 말은 강희에겐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춘필은 자신의 분신같이 여겼던 모텔을 팔았고 그 돈으로 암 환자 전문 요양원을 해보려고 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산 건물 앞에 도착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암에 걸리고 보니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차분히 말하는 지준필 씨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는 강희였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말이죠. 화가 난 강희는 눈치를 챘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걸 말이죠.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기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걸 말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춘필을 바라볼 수 없었고 아버지를 두고 차를 끌고 시동을 걸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곧바로 연수를 찾아간 강희였죠. 그리고는 물어보게 됩니다. 얼마나 된 거냐고. 자신의 아빠 암에 걸린 지 얼마나 된 거냐고 말이죠. 진단받은 지 3년이 됐다고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된 연수의 대답에 강희는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연수가 알 수는 없었죠. 춘필 씨가 암에 걸리던 시점은 자신은 실직하고 연수는 할아버지를 잃었던 그 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던 연수는 강희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땐 슬퍼하는 거라고 말이죠. 강희는 화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희는 연수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강희는 연수에게 물어봤죠. 오늘 자기와 자자고 말이죠. 연수는 물어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위로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반드시 천연수여만 하는 건지 말이죠. 강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연수였고 강희는
들릴 듯 말 듯 웅얼거렸습니다. 너라서, 너여서, 너니까. 잠시 후 그러자고 대답한 연수는 강희와 모텔로 가게 됩니다. 천연수의 처음은 지강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강희와 연수뿐이었죠. 다음날 아침은 밝아왔고 집에 들어간 강희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춘필 씨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되묻게 됩니다. 한참을 기타 연주를 하던 춘필 씨는 기타 연주를 다 하고는 어떠냐고 물어본 뒤 그냥 아빠가 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텔 캘리포니아는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만 운영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춘필 씨였습니다. 그리고 연수에게 잘하라고 덧붙이는 아버지 춘필. 한편 연수는 강희에게 조사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20년 전 강희 어머니가 죽던 차량의 조사서였죠. 차량명과 연식이 적혀있는 조사서였습니다. 연수는 사고 조사서를 강희에게 보여주며 그날 사고가 난 차는 내가 배기통에 인형을 넣었던 그 코란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강희는 17살에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4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고 부상자가 12명이었던 대형 사고였고 그날 엄마는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수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던 것이고 춘필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연수에게 잘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말았죠. 그리고는 처음으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32살이 된 강희는 당시 34살이었던 엄마 이은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죄책감으로 하나읍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강희는 연수의 도움으로 죄책감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로 도망치듯 갔던 강희는 크리스마스에 자신이 만든 모텔 점등식을 함께 보며 내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차춘필도 계속 치료를 잘 받게 됩니다. 본 작품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지며 드라마 소개란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홈을 첫사랑을 버리고 떠난 홈을 스위트홈으로 바꾼 지강이와 천연수의 인생 리모델링 이야기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새해 첫 MBC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는 나인우 배우와 이세영 배우의 합만으로도 어떤 로맨스를 그려낼지 최민수 배우는 또 어떤 힙한 아버지로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원작은 살짝 야한 장면도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각색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